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오늘 함께 펼쳐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설정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결혼해야 할 딸이 무려 5이나 있는 베넷 가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의 아주 큰 저택에 젊고 돈 많은 신사 빅리 씨가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 소식 하나가 조용하던 마을 전체를, 특히 베넷 부인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여성에게 결혼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 그런 거랑은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였죠. 이건 뭐랄까 생존 전략에 가까웠어요. 유일한 직업이고 또 신분을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다리였죠. 특히 이 베넷가처럼 아들이 없어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딸들한테는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첫인상이었다는 게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딱 봤을 때 내리는 그 아주 짧은 순간의 판단, 그게 한 사람의 인생, 특히 결혼과 생존이 걸린 이 문제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어쩌면 처음부터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더필드 파크에 빅리 씨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베넷 부인이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하죠. 네, 아주 난리가 나죠. 어서 가서 빅리 씨한테 인사를 드려야 우리 딸들 중 누구 하나라도 연결될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고요. 이 장면에서 베넷 부부의 성격이 정말 선명하게 딱 드러나서 재밌어요. 베넷 부인은 딸들 결혼시키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산스럽고 약간은 속물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남편인 베넷 씨는 완전 딴판이죠. 완전 반대죠. 냉소적이면서도 유머가 있고 아내의 일은 소란을 한 발짝 떨어져서 약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난 절대 안 갈 거요 하고 딱 잘라 말하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다녀왔죠. 맞아요. 마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빅리 씨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와요. 이게 당시 신사들 사이에 공식적인 첫인사 같은 거였는데 이걸 아내한테는 싹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슬쩍 흘리잖아요. 빅리 씨가 네 모자 장식을 좋아하면 좋겠구나, 리지. 이 한마디예요. 네,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이 경악했다가 안도하는 그 장면, 정말 명장면이죠. 눈에 선해요. 결국 빅리 씨가 답방을 오긴 오는데 안타깝게도 딸들은 위층 창문으로 그의 푸른 외투랑 검은 말만 겨우 엿볼 수 있었죠. 그렇죠. 이제 남은 건 무도회에서 직접 만나는 일뿐이었어요. 베넷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탔을 거예요. 겨우 첫 단추를 끼웠다 싶었는데 빅리 씨가 갑자기 런던으로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아, 맞다. 그랬었죠. 이러다가 아예 네더필드에 정착 안 하고 떠나버리면 어쩌나. 그야말로 딸들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다행히 빅리 씨는 무도회에 맞춰서 돌아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누이 2명이랑 매형,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친구 다하시 씨와 함께요. 네, 드디어 등장하죠. 무도회장에 들어선 빅리 씨는 정말 완벽한 신랑감처럼 보여요. 유쾌하고 사교적이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그리고 베넷가의 맏딸 그 아름다운 제인에게는 첫눈에 반한 게 너무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춤을 2번이나 신청하니까요. 네, 모두가 빅리 씨한테 호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친구 다하시에게로 향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죠? 빅리 씨보다 훨씬 부자에 키도 크고 용모도 훌륭하다는 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뭔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좀 싸하죠. 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구석에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한마디로 오만함 그 자체였어요. 순식간에 무도회장의 최고 인기남에서 최악의 비호감으로 딱 전락하는 순간이죠.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이 무도회에서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편견이라는 씨앗이 아주 깊게 박히는 사건이 터집니다. 네, 춤출 파트너가 없어서 잠시 앉아있는 엘리자베스를 본 빅리 씨가 친구인 다하 씨에게 춤을 권하죠. 저기 베넷 양과 춤추는 게 어떤가 하고요. 그때 다하시가 던진 말이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네, 그는 엘리자베스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참을 만한 하지만 내 마음을 끌 만큼 아름답지는 않군. 와, 이걸 본인 바로 옆에서 듣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엘리자베스가 이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데요. 이건 그냥 공개적인 모욕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상처받고 울었을지도 모르는데 엘리자베스는 좀 달라요. 네, 다르죠. 그녀는 상처받는 대신에 그에 대한 아주 강렬한 반감과 분노를 느끼죠. 저렇게 오만하고 무례한 남자라니 하고요.
흥미로운 거란 이 오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친구 샬럿이랑 동생 메리랑 다 달랐죠. 네. 엘리자베스의 절친한 친구인 샬럿 루카스는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해요. 그렇게 대단한 재산과 가문을 가진 남자라면 오만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어? 라면서요. 하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책벌레인 셋째 딸 메리는 허영과 오만의 차이에 대해서 갑자기 학문적인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하고요. 엘리자베스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 사람의 오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 이걸 넘어서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다하시의 오만이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핵심을 정통으로 공격했다는 뜻이니까요. 이 사건으로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는 용서할 수 없는 오만한 남자로, 또 다하시에게 엘리자베스는 그냥 참을 만한 여자로 각인된 셈이죠. 하지만 이 무렵 다하시에게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혹평했지만 엘리자베스를 보면 볼수록 그녀의 그 생기 넘치는 태도와 특히 지성이 본뜨기는 아름다운 검은 눈에 자신도 모르게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다하시는 서서히 빠져들고 있는데 정작 엘리자베스는 그를 혐오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녀는 다하시의 시선조차 자신을 비판적으로 뜯어보는 거라고 오해하죠. 이런 엇갈림 속에서 베넷가에는 아주 새로운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베넷 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먼 친척 콜린스 씨입니다. 아, 이 인물도 정말... 그가 오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오는데 이 편지가 정말 과관이에요. 아주 거창하고 아첨하는 말투로 자기가 베넷가에를 방문하는 목적이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해서 상속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원래 이랬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베넷 부인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고 이 소설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설정, 한정상속 제도 때문입니다. 한정상속. 네, 당시 법은 재산을 오직 남자 상속인에게만 물려주도록 규정했어요. 아들이 없는 베넷가의 재산은 베넷 씨가 죽으면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인 콜린스 씨에게 넘어가도록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럼 딸 5이랑 부인은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는 거네요? 와,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베넷 부인이 왜 그렇게 딸들 결혼에 목을 매는지 이제야 완전하게 이해가 돼요. 바로 그거죠. 콜린스 씨의 등장은 이 냉혹한 현실을 베넷가 앞에 구체적인 인물로 들이민 것과 같아요. 실제로 만난 콜린스 씨는 편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물이죠. 네. 비굴함과 자만심, 아첨이 아주 기묘하게 뒤섞여 있어요. 특히 자신의 후견인인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에 대한 찬양을 쉴 새 없이 늘어놓는데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예요. 처음에는 맏딸 제인이 예쁘니까 그녀랑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다가 제인에게 곧 약혼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옆에 있던 엘리자베스에게로 목표를 바꾸잖아요. 정말 황당하죠. 작가 제인 오스틴은 이 콜린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속물근성, 그러니까 권력과 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아첨하는 세태를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거의 코미디처럼 보일 정도죠.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딸들이 사는 메리턴 마을에 민병대가 주둔하면서 또 다른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죠. 특히 막내인 리디아와 키티는 제복 입은 장교들한테 완전히 빠져서 그들을 쫓아다니는 게 일과가 됐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한 남자, 위컴 씨를 만나게 돼요. 위컴 씨는 그야말로 첫인상이 완벽한 남자예요. 네, 그렇죠. 잘생긴 외모, 상냥한 말투,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사교술까지 갖췄죠. 엘리자베스는 당연히 그에게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이 위컴과 다시가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을 엘리자베스가 목격하게 되잖아요. 아, 네, 그 장면.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싸늘하고 적대적인 기류가 흘러요. 다시는 창백해지고 위컴은 얼굴이 새빨개지죠. 서로 굳은 표정으로 짧은 목례만 나누고 지나치는데 이걸 본 엘리자베스의 호기심이 폭발해요. 대체 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얼마 후 이모댁 파티에서 위컴은 엘리자베스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네, 아주 비극적이고 애처로운 이야기를요. 자신은 다시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자였고 그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신에게 유망한 성직 자리를 물려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와,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다씨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너무 설득력 있잖아요. 잘생겼지, 상냥하지, 사연은 비극적이지. 이건 거의 완벽한 피해자의 서사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위커머 이야기가 가진 무서운 힘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말하죠. 하지만 지금의 젊은 다씨가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고요. 질투심 때문에요? 네, 질투심과 악애 때문에요. 그 결과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 이야기는 엘리자베스가 다시에 대해 갖고 있던 그 오만한 사람이라는 편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녀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느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위컴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말을 단 1%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이야기가 다시의 오만하고 불쾌한 태도를 설명해주는 완벽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했겠네요. 네, 다시를 동정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비인간적이고 사악한 인물로 완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첫인상으로 시작된 편견이 이제는 확고한 신념으로 굳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인과 빅리 씨의 설레는 만남으로 시작해서 엘리자베스와 다시 사이에 깊고 단단한 오해의 벽이 세워지는 과정을 따라와 봤어요. 네, 관계가 점점 꼬여가죠. 여기에 베넷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콜린스 씨, 그리고 다시의 어두운 과거를 폭로하는 듯한 매력적인 위컴 씨까지 등장하면서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네요. 우리는 첫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그리고 한 번 형성된 편견이 어떻게 스스로 증거를 찾아내면서 더 견고해지는지를 목격했어요. 위컴의 이야기는 엘리자베스가 다시에 대해 믿고 싶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과연 항상 진실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무도회와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이 첫인상들은 어떻게 시험받게 될까요? 이 질문을 남겨보면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빅리 씨와 제인의 그 싹트는 감정, 그리고 다시와 엘리자베스의 아주 껄끄러웠던 첫 만남을 중심으로 살펴봤었죠. 네, 오만과 편견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를 딱 규정짓는 첫인상이 그렇게 새겨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관계의 판을 흔드는 새로운 인물 두 명이 등판하면서 이야기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성과 유머를 겸비한 엘리자베스 베넷은 왜 한 남자의 그 우스꽝스러운 청혼은 단칼에 거절하면서 다른 남자의 의심스러운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믿어버렸을까? 아, 그 대비가 정말 극명하죠. 네, 이 두 남자를 통해 그녀의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맹점은 무엇인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콜린스 씨의 등장을 이해하려면 베넷가의 딸이들이 처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당시에는 한정상속법이라는 게 있었죠. 맞습니다. 이 한정상속법이라는 게 당시 귀족 사회의 정말 근간을 이루는 제도였어요. 핵심은 가문의 재산, 특히 영지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 있었거든요. 아, 재산을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렇죠. 만약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이 딸들에게 분할 상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위들의 가문으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대대로 이어온 가문 전체의 부와 지위가 약해지는 걸 막으려고 만든 제도였죠. 즉, 가문의 영속성을 개인의 행복보다 압도적으로 중요시했던 시대의 산물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베넷 씨의 모든 재산, 롱본 저택을 포함해서요, 먼 친척 남자에게 넘어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베넷가의 딸들은 이 거대한 시스템의 희생양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결혼이 정말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상속인 콜린스 씨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오면서 베넷 가문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 정말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자기소개서 같지 않나요? 그렇죠. 편지의 모든 문장이 그의 성격을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불필요하게 화려하고 과장된 격식, 노골적인 아첨, 그리고 뭐랄까, 행간마다 흐르는 자기만족적인 태도가 가득하죠. 특히 그 자신의 후원자인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을 계속 언급하잖아요. 아, 정말 거의 신처럼 떠받들죠. 끊임없이 언급하는데 이걸 통해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것에 대해 화해의 올리브 가지를 내밀겠다는 표현을 쓰죠. 네,
마치 자신이 엄청난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요. 그 화해의 방법이라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베넷 씨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해서 집을 잃게 될 그들의 불행을 자기가 상쇄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지극히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발상이죠. 실제로 롱본에 도착한 콜린스 씨는 편지 속 모습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책에서는 그를 오만과 아첨, 잘난 체와 비굴함의 혼합물이라고 묘사하는데 와, 이보다 더 정합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주 노골적으로 신부감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아름다운 맏딸 제인에게 관심을 보이죠. 네. 하지만 베넷 부인이 우리 제인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일말의 아쉬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다음 후보인 엘리자베스에게로 목표를 전환합니다. 정말 빨라요. 그 전환이.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가 생각하는 결혼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개인적인 끌림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결혼이란 후원자의 충고를 따르고 교구의 모범을 보이고 자신의 생활에 안락함을 더해줄 안주인을 구하는 일종의 뭐랄까 직무 수행 혹은 비즈니스 계약에 가깝습니다. 콜린스 씨는 정말이지 숨막히는 인물이네요. 그런데 바로 이 답답함의 정점에서 소설은 마치 숨통을 피워주려는 듯 정반대의 인물을 던져넣습니다. 아, 그렇죠. 모든 것이 개상적인 콜린스와 달리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남자, 조지 위컴이 등장하죠. 네, 메리톤이 새로 주둔하게 된 민병대의 장교 위컴은 콜린스와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훤칠한 외모, 사람을 끄는 사교적인 태도, 세련된 대화 매너까지. 그냥 등장하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죠. 맞아요. 특히 엘리자베스는 지루하고 속물적인 콜린스와 비교되는 그의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길에서 다시 빅리 일행과 마주쳤을 때 다시와 위컴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서로를 쳐다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 그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아주 강력한 복선이 되는 거죠. 위컴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사실 피해자 서사만큼 강력한 게 없으니까요. 엘리자베스가 이걸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다시 씨의 첫인상이 나빴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엘리자베스는 스스로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믿는 인물이거든요. 네, 자부심이 있죠. 바로 그 믿음이 그녀의 가장 큰 맹점인 거죠. 다하시의 첫인상은 오만함이었고 위컴의 첫인상은 매력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첫인상을 바탕으로 이미 다하시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완성한 상태였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거군요. 그렇죠. 이때 위컴이 등장해서 다하시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들려주니 그녀의 편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확증 편향이요? 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위컴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기보다는 자신의 첫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증거로서 그 이야기를 즉시 채택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는 똑똑해서 사람을 잘 본다는 그녀의 자부심, 즉 그녀의 오만이 오히려 그녀의 눈을 가리는 편견을 강화시킨 셈입니다.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네. 위컴의 매력적인 외양과 그가 들려준 불행한 사연이라는 이 강력한 조합 앞에서 엘리자베스는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고 감정적인 동조를 선택한 것이죠. 사실 이게 이 소설이 시대를 초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리 역시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앞에서 얼마나 쉽게 이성적인 판단을 유보하곤 하나요?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이 모든 갈등과 오해가 폭발하는 장소가 바로 모두가 기대하던 네더필드 무도회입니다. 저는 이 무도회 장면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춤추기를 고대했지만 그는 다하시와 마주치기 싫다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죠. 결국 마지못해 다하시와 춤을 추게 되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정말 날카로운 칼날 같아요. 그 춤 장면은 이 소설의 백미 중 하나죠. 두 사람은 춤을 추는 내내 위컴에 대한 암시와 가시돋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한 지적 결투를 벌입니다. 우리는 둘 다 과묵한 편이라 대화에 어려움을 겪겠군요. 이런 대사들. 맞아요. 사교계에서는 춤추는 동안 뭔가 할 말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죠. 같은 대사들은 표면적으로는 사교적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서로에 대한 탐색과 공격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대화를 통해 엘리자베스는 다하씨가 지적으로 자신과 동등한 상대임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도회에서 엘리자베스는 위컴에 대한 상반된 정보를 연이어 듣게 되잖아요. 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빅리 양이 다가와서 위컴은 다하시 씨 아버지의 아들이란 소문까지 퍼뜨린 파렴치한 인간이니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인이 빅리 씨도 다하시 씨가 결백하고 잘못은 위컴에게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전해주고요.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여기서 엘리자베스의 편견이 얼마나 완고한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녀는 빅리 양의 경고를 자신에 대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말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또 선량한 제인을 통해 전해 들은 빅리 씨의 말조차 빅리가 그저 친구인 다하 씨의 말만 듣고 편을 드는 것이라고 왜곡해서 받아들이죠. 자신의 기존 판단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반대 정보의 출처와 동기를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무도회에서 베넷 가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죠. 정말 읽는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콜린스 씨는 굳이 다하 씨에게 자다가 자기를 소개하며 눈치 없이 아첨을 늘어놓고요. 정말. 둘째 딸 메리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서툰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멈추지 않아서 모두를 민망하게 만들죠. 결정타는 베넷 부인이었죠. 그렇죠. 곧 제인과 빅리가 결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듯 큰 소리로 떠벌려서 다하 씨는 물론이고 빅리 자매의 표정까지 굳게 만듭니다. 이 모든 광경을 다하 씨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봅니다. 이게 그냥 웃어넘길 해프닝이 아닌 거군요. 절대로 아니죠. 다하 씨의 눈에 베넷 가문은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체면을 차릴 줄 모르는 속물적인 사람들로 비춥니다. 이것이 그가 엘리자베스의 가족과 엮이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요. 훗날 제인과 빅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리고 이 대환장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드디어 콜린스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거의 한편의 비즈니스 발표에 가깝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는 아주 체계적으로 자신이 청혼하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요. 네, 첫째가 첫째, 모든 성직자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둘째, 자신의 형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위대하신 후원자 캐서린 영부인의 충고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대반인 엘리자베스에 대한 애정이나 존중, 그녀의 행복에 대한 고려는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없죠. 철저히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고려한 사업 제안서나 다름없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단호하게 거절하는데도 콜린스 씨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정말 압권입니다. 이게 아가씨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의뢰하는 내숭이나 밀고 당기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엘리자베스의 적은 재산을 언급하면서 결혼 후에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자기가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콜린스는 엘리자베스를 한 명의 감정과 의지를 가진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에게 그녀는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목사 사택의 안주인 역할을 수행할 아내라는 기능적 존재일 뿐이에요. 그의 세계관 속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이 자신처럼 안정된 남성의 청혼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인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녀의 거절이 그에게 이해 불가능한 이유는 마치 컴퓨터가 정해진 명령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 청혼 장면은 사랑과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엘리자베스의 근대적인 가치관과 결혼을 철저히 실리적인 계약으로 여기는 당대의 통념이 얼마나 극명하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넷 가문의 파문을 일으킨 두 남자, 콜린스 씨와 위컴 씨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한 사람은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우스꽝스러운 청혼으로, 다른 한 사람은 감정적인 동정심을 이용해서 상대를 조종하려는 교묘한 이야기로 엘리자베스를 시험에 들게 했네요. 맞습니다. 특히 위컴의 이야기는 다시 씨에 대한 그녀의 편견을 거의 신념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그렇죠.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라는 눈에 보이는 위협은 아주 명쾌하게 거부했지만 위컴이라는 매력적인 가면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는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녀가 과연 자신의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제 엘리자베스는 가족의 압박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한편 네더필드 무도회 이후 런던으로 떠나버린 빅리 일행과 제인의 관계는 이대로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하시는 그 속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뒷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가 정말 좀 암울한 지점에서 끝났었죠. 빅리 씨는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고 제이는 상심에 빠져 있고요. 네, 맞아요. 엘리자베스마저도 호감을 가졌던 위컴이 결국 돈 많은 상속녀에게 가버리는 걸 보면서 뭐랄까 사랑이나 결혼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마음도 추스릴 겸 친구 샬럿의 신혼집이 있는 헌스퍼드로 긴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근데 이 여행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단순한 방문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그동안 스스로를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믿어왔는데 바로 그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여정이에요.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렇죠. 자신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던 그 판단력이 사실은 편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아주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곳 헌스퍼드에서요. 그렇군요. 막상 헌스퍼드에 도착해서 보니까 친구 샬럿은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네.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은 것처럼 보이죠. 남편인 콜린스 씨의 그 끝없는 아첨, 이나 시시콜콜한 참견을 아주 영리하게 피하더라고요. 남편이 정원에 나가 있을 때 손님을 응접실로 안내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맞아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당시 여성들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정말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랑은 없더라도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아주 현실적인 행복을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는 그 안에서 나름의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내 가치관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일 수 있겠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적인 타협의 공간 바로 옆에 정말 비현실적일 정도로 거대한 권위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콜린스 씨가 입이 닳도록 칭송하던 바로 그분? 네, 후견인인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의 저택 로징스 파크죠. 샬럿의 그 소박하고 현실적인 삶과 캐서린 영부인의 오만한 세계, 이 두 가지가 헌스퍼드에서 엘리자베스를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징스 파크의 초대를 받아서 캐서린 영부인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데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하, 정말 그렇죠. 만나자마자 엘리자베스한테 거의 취조에 가까운 질문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네, 여동생은 몇 명인가? 가정교사는 있었나? 맞아요. 재산은 어떻게 상속되나 이런 지극히 사적인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죠. 여기서 캐서린 영부인은 그냥 성격이 좀 무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귀족 계급이 가졌던 특권의식의 결정체 같은 인물이라고 봐야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타인의 삶을 자신의 잣대로 마음대로 재단하고 충고하는 게 자신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믿는 거죠. 재산과 지위가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신념이 너무 확고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사생활 같은 건 고려 대상조차 아닌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 일부러 이 캐릭터를 좀 과장되게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그린 이유도 바로 그 오만함의 부조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근데 그런 무례함에 우리 엘리자베스가 전혀 굴하지 않고 아주 재치 있게 맞받아치는 장면들은 정말 통쾌했어요. 그럼요. 그게 또 엘리자베스의 매력이니까요. 그런데 이 숨막히는 공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차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아하고 그의 사촌 피치 윌리엄 대령이 들이닥쳐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네,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가장 어색하고 불편한 장소에 나타난 거잖아요. 맞아요. 피치 윌리엄 대령은 유쾌하고 신사적인 사람이어서 금방 친해지는데 다시가 여전히 문제예요. 그쵸. 이상할 정도로 콜린스 씨의 목사관을 자꾸 찾아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와서는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가버리죠. 대부분 침묵 속에서.
심지어 엘리자베스가 혼자 있을 때를 골라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녀가 산책하는 길에 갑자기 툭 나타나서 같이 걷기도 하고요. 이게 대체 무슨 행동일까요? 이게 바로 다시의 내적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내적 갈등이요? 네.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엘리자베스의 집안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이미 속수무책으로 끌리고 있는 거죠. 아,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는 상태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있는 곳에 자꾸만 나타나는데 막상 얼굴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그 계급적 편견이 머릿속에서 너무 격렬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무뚝뚝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뿐인 거죠.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자기를 염탐하거나 평가하러 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겠네요. 당연하죠. 오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어색한 만남이 계속되던 중에 엘리자베스는 피츠윌리엄 대령에게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네. 대령이 정말 별 생각 없이 자기 사촌 다하시가 최근에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을 구해줬다는 얘기를 해요. 친구가 아주 부적절한 집안과 결혼할 뻔한 걸 뜯어 말렸다는 그 얘기요.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자베스는 모든 걸 직감하죠. 그 친구가 바로 빅리 씨고 그 부적절한 생대가 바로 언니 제인이라는 것을요. 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위컴에 대한 부당한 처사도 모자라서 언니의 행복까지 직접적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잖아요. 다하씨에 대한 혐오감과 분노가 정말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이게 사실이었구나 하고 확증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정말 소설 같은 건 바로 그날 저녁에 벌어집니다. 엘리자베스가 그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인 상태인데 다시가 그녀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와, 역사상 최악의 청혼을 하죠. 정말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고백이에요. 하하, 그렇죠. 당신은 신분이 나보다 낮고 당신 가족이 내 체면을 깎아내리는 그런 여러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이성적 판단을 거슬러서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사랑 고백인가요? 모욕인가요? 둘 다죠. 그리고 그게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이건 사실 엘리자베스에게 하는 청혼이라기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선언에 더 가까워요. 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네, 나는 이런 사랑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내가 져버렸다는 식의 어떤 원망과 열정이 뒤섞인 아주 모순적인 고백인 거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야말로 오만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엘리자베스는 폭발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 어떤 이유로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거절하면서 그가 언니 제인과 위컴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조목조목 비난합니다. 네, 특히 당신이 좀 더 신사적으로 행동했다면 이라는 말이 정말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아, 맞아요. 다시로서는 상상도 못했을 반응이었겠죠. 그냥 거절당한 것보다도 자신이 신사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들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의 파국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을 뒤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하씨가 산책 중인 엘리자베스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고는 그냥 말없이 떠나버리죠. 네, 엘리자베스는 처음엔 읽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편지를 펼쳐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죠. 편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죠. 네. 첫째는 제인과 빅리에 관한 해명이었습니다. 둘의 관계를 반대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제인이 빅리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제인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니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베넷 부인과 여동생들의 그 경박한 행동이 친구의 평판과 행복에 해가 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친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거죠. 이 부분만 해도 충격적인데 정말 중요한 건 위컴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다시는 위컴의 아버지가 자기 집안의 아주 존경받는 관리인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도 위컴을 거의 아들처럼 아꼈다고 설명을 해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위컴에게 안정적인 성직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위컴은 성직자가 되기 싫다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3,000파운드를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도박 같은 걸로 다 탕진하고 다시 나타나서 성직 자리를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요구했던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따로 있었죠. 아, 여동생 이야기? 네,
그 이후에 위컴이 거액의 유산을 노리고 당시 15살밖에 안 됐던 다시의 여동생 조지아나를 꼬드겨서 함께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파렴치하네요. 다시가 정말 우연히 그 계획을 알게 돼서 간신히 막았다는 거예요. 순진한 여동생의 마음과 집안의 명예를 한꺼번에 망가뜨릴 뻔한 사람이었던 거죠. 편지를 다 읽은 엘리자베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믿지 않으려 하죠. 다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위컴의 지난 행동들을 하나씩 곱씹어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하는 것들이요. 네. 다시가 있는 곳은 어떻게든 피하려 했던 그의 모습. 다시에 대해 뜬구름 잡는 비난만 들어놓고 구체적인 질거는 하나도 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돈 많은 킹 양이 나타나자마자 태도를 바꿨던 일까지. 맞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다시의 편지 내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임정하게 되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를. 네. 위컴의 그 잘생긴 외모와 듣기 좋은 말에 속아서 그의 모든 주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다시에 대한 첫인상이라는 그 편견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왔던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순간부터 나는 눈이 멀어 있었구나. 이 독백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아, 맞아요. 그 대사. 바로 이 순간이 이 소설의 제목인 오만과 편견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견이 사실은 지적인 오만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닫고 반대로 다시의 오만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와 진심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네요. 네,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의 진정한 성장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특히 동생들이요. 맞아요. 장교들만 쫓아다니면서 시시덕거리는 동생들, 키티와 리디아를 보면서 다시가 왜 자기 가족을 경멸했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이해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철없는 동생들의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경박합이 우리 가족 전체의 평판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막내 리디아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휴양지 브라이튼에 놀러 가겠다고 하잖아요. 정말 불길을 향해 뛰어드는 나방 같은 상황이죠. 엘리자베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죠. 특히 그곳에 위컴의 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발 리디아를 말려달라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아,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딸의 기우라면서 가볍게 무시해버리죠. 이 무심한 결정이 결국 베넷 가문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엘리자베스가 가족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첫 발을 내디뎠지만 아직 아무도 그녀의 변화를 알아채주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다시에 대한 오해는 이제 모두 풀렸는데 이미 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뒤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대로 정말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러게요.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들뜬 마음으로 브라이튼으로 떠난 리디아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 가졌던 확신이 사실은 편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주했을 때 과연 우리는 엘리자베스처럼 자신의 실수를 온전히 인정하고 스스로를 바꿀 용기가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딱 멈췄던 그 장면 한번 같이 떠올려 볼까요? 당신께서는 다알씨의 편지를 막 다 읽고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인 엘리자베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편지 한 통 때문에 위컴과 다알씨에 대해 가졌던 모든 믿음이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이었죠. 네, 맞아요. 다알씨에 대한 그 견고했던 편견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뭘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장소로 옮기는 그런 물리적인 여정만이 아니고요. 엘리자베스의 내면이 뭐랄까 송두리째 흔들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감정의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아, 내면의 여정. 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벌어지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한 사건이 그녀가 자신의 이 새로운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그 여정의 시작이 바로 외숙모와 외삼촌인 가드너 부부와 함께 떠나는 더비셔 여행이죠.
사실 그 답답한 집안 분위기를 떠나는 것만으로도 좀 숨통이 트였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여행 중에 일행이 하필이면 다하이 씨의 저택 펜벌리를 방문하자는 제안을 하잖아요. 엘리자베스는 당연히 기겁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온갖 감정이 뒤섞인 편지를 보낸 남자의 집에 심지어 청혼까지 거절했는데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집주인 가족이 멀리 떠나 있어서 마주칠 일이 전혀 없다는 확답을 듣고 나서야 정말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참 불편한 마음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스물스물 올라왔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불편하면서도 궁금한 그 마음. 피하고는 싶은데 그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 그 미묘한 심리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펜블리는 엘리자베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아, 여기서 펜벌리가 갖는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펜벌리는 그냥 크고 화려하기만 한 집이 아니에요. 다하시라는 사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은 공간입니다. 거울이요? 네. 책에서도 묘사되지만 펜벌리는 불을 과시하려고 막 인위적으로 꾸민 그런 화려함이 아니에요. 주변 자연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주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잘 관리된 숲과 강, 그리고 우아한 건물까지. 그렇죠. 이 모든 게 엘리자베스가 마음속에 그려왔던 그 오만하고 거만한 주인의 이미지랑은 전혀 맞지 않았던 거죠. 이런 곳에 안주인이 될 뻔했다니 하고 혼자 생각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택 내두를 둘러보면서 그녀의 생각은 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저택의 가정부를 만나면서부터요. 수십 년간 다하시 가문을 모셔온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부의 증언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때 처음으로 제3자 검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제3자 검증. 그러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녀가 들었던 다하시에 대한 평가는 전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위컴의 악의적인 비방이거나 아니면 빅리자매의 아첨이거나. 자기 자신의 편견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객관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어린 시절부터 그를 쭉 지켜봐온 사람의 증언이 등장한 겁니다. 그냥 좋은 주인 이 정도가 아니었죠. 훨씬 구체적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여동생에게는 더없이 다정한 오빠이고 또 소작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지주다.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들 앞에서 엘리자베스는 자기 판단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을 겁니다. 위컴이 퍼뜨린 그런 막연한 비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뢰성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소설 속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지죠.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하씨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아,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같이 당황했다니까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자베스를 더 놀라게 한 건 그의 등장이 아니었어요. 그의 태도였습니다. 태도요? 네. 예전에 그 차갑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히려 너무나 정중하고 부드럽고 심지어 그녀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니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다하씨도 엄청나게 긴장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청혼했다가 정말 모욕적으로 거절당한 여자를 그것도 자기 집에서 갑자기 마주친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당황했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침착하고 신사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오히려 그의 진심을 더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특히 그녀의 외삼촌과 외숙모를 대하는 태도에서요. 아, 바로 그 점의 핵심입니다. 엘리자베스가 과거에 청혼을 거절하면서 좀 더 신사다운 태도를 보이셨더라면 하고 쏘아붙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다하씨는 그 비판을 그냥 흘려들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가드너 부부에게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고 네. 낚시를 좋아하는 외삼촌에게는 먼저 함께 낚시를 하자고 제안까지 하죠. 이건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비판을 존중하고 그로 인해 나 자신을 돌아봤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후에 다하씨가 자기 여동생 조지애나를 소개시켜주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네. 위컴이 그렇게나 거만하고 못됐다고 헐뜯었던 바로 그 동생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난 조지애나는 어땠나요? 아주 수줍음이 많고 섬세한 소녀였죠. 위컴의 말이 또 한 번 거짓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만남의 자리에 나타난 빅리 양이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잖아요. 일부러 위컴 이름을 꺼내서 엘리자베스를 곤란하게 만들려고요. 아, 정말 악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났습니다.
맞아요. 다하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엘리자베스는 품위를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죠. 오히려 빅리양의 그 유치한 질투심만 더 부각될 뿐이었어요. 이 장면은 두 사람의 화해가 거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리양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편견과 악애가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개인적인 유대감은 그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죠. 역설적이게도 빅리양의 공격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든 셈이네요. 그렇죠. 모든 오해와 장벽이 허물어지고 두 사람 앞에는 정말 밝은 미래만 남은 것처럼 보였죠. 바로 그때까지는요.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흘러가던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소식이 담긴 편지 2통이 도착합니다. 언니 제인이 보낸 편지였죠. 네. 첫 편지가 불길한 암시였다면 두 번째 편지는 그야말로 완전한 파국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막내 동생 리디아가 위컴과 함께 야반 도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망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편지에 위컴이 리디아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네. 당시 영국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스캔들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시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귀족이나 젠틀리, 계급의 여성에게 평판은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미혼 여성이 남성과 함께 결혼하지 않은 채 도망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 여성 개인은 물론이고 그 자매들까지 전부 더럽혀진 여자로 낙인찍히게 돼요. 명망 있는 가문과의 결혼은 이제 꿈도 꿀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네요. 그럼요. 베넷 가문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파멸을 의미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물론 아직 어린 키티와 메리의 미래까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위기였죠. 편지를 읽고 창백하게 질려서 절망에 빠진 엘리자베스를 다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죠. 네. 리디아의 어리석음, 위컴의 파렴치함, 그리고 진작 위컴의 칠체를 폭로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책임까지 전부요. 이건 그녀가 다시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취약함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의 반응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거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저 침묵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길 뿐이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침묵을 최악으로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신과 자기 가문의 추문에 대한 혐오와 경멸의 표현이라고 오해한 겁니다. 이제 그와 자신 사이의 모든 가능성을 영원히 끝났다고, 이 추문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었다고 절망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극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청취자분들과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죠. 어쩌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다하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걸 전혀 모른 채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믿게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외삼촌 부부와 함께 서둘러 롱본의 집으로 돌아오고 그곳은 예상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신경쇠약으로 방에 들어 누워버렸고 베넷 씨는 딸을 찾겠다며 무작정 런던으로 떠난 뒤였고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 주제인 부모의 역할 실패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맞아요. 사실 이 재앙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거든요. 리디아가 브라이튼에서 군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경박하게 행동할 때 엘리자베스가 아버지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베넷 씨는 그냥 냉소적인 태도로 무시했죠. 베넷 부인은 오히려 딸의 그런 행동을 부추겼고요. 그렇죠. 결국 아버지의 방관과 어머니의 허영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비극을 낳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셈입니다. 나중에 런던에서 돌아온 베넷 씨가 자책하는 모습이 그래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말고 누가 괴로워야 하겠니? 내 책임이니 내가 괴로워야지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아무 소식 없이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 흐릅니다. 가족들이 모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을 때쯤 런던의 외삼촌에게서 편지가 도착하죠.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리디아와 위컴을 찾았고 두 사람이 곧 결혼할 거라는 소식이었어요. 물론 조건이 붙었죠. 위컴이 진 빚을 전부 갚아주고 그에게 장교지위를 사주고 리디아에게도 일정 지참금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네. 가족들은 일단 안도하지만 곧바로 새로운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 모든 돈을 누가 감당했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모두들 당연히 외삼촌인 가드너 씨가 이 모든 비용을 지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넷 부인은 철없이 역시 내 동생이야 하면서 기뻐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외삼촌이 과연 혼자서 그 파렴치한 위컴을 매수할 만큼의 거액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서 새로운 미스터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해결책은 어딘가 너무 쉽고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맞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엘리자베스는 이 사건의 배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가문의 파멸을 막아준 진짜 인물은 누구이며 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것일까? 이 질문이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정말 숨가쁜 여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만 바로 그 순간 가족의 추문 때문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추문은 기적적으로 수습되었지만 그 대가로 풀리지 않는 새로운 의문이 남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지켜졌지만 과연 그것은 누구의 희생으로 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결과일까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도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리디아와 위컴의 결혼은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가문의 파멸을 막았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것은 골마 터진 상처 위에 급하게 반창고를 붙인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철없는 소녀와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를 평생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는 것이 과연 진정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문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한 개인의 평생에 걸친 불행을 담보로 한 이 결혼을 우리는 과연 행복한 결말을 향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우리는 이야기의 마지막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더비셔에서 돌아온 엘리자베스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마주했었죠. 네, 동생 리디아가 위컴과 함께 야반도주를 하고 베넷 가문 전체가 그야말로 수치심과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스캔들과 또 얽히고 설킨 오해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마지막 부분은 정말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주제가 응축돼서 터져나오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주제가요. 그렇죠. 인물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고통스러운 반성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그려지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왜 이 책이 단순한 연애 소설을 넘어선 고전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진가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베넷 가문을 뿌리째 흔들었던 그 사건, 리디아와 위컴의 도피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온 가족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런던으로 갔던 외삼촌 가드너 씨에게서 드디어 편지가 도착합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희소식이긴 한데 어딘가 좀 이상했죠. 네, 그렇죠. 두 사람을 찾았고 곧 결혼시킬 거다. 여기까지는 정말 다행인데 위컴이 요구한 금전적인 문제들이 너무 쉽게 해결됐다는 느낌. 맞아요. 위컴의 빚을 갚아주고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까지 마련해 주기로 합의했다고요. 베넷 부인은 딸이 어쨌든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에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베니 씨나 엘리자베스는 바로 알아차리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 뻔뻔한 위컴이 그 정도 조건에 만족했을 리가 없는데 분명 외삼촌이 무리해서 엄청난 돈을 썼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면서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미스터리한 해결 뒤에 숨겨진 진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드러나잖아요. 네, 정말 우연이요. 결혼식을 올린 리디아가 롱본에 잠시 들렀을 때 철없이 자랑처럼 늘어놓던 결혼식 이야기 중에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지죠. 어머, 내가 깜빡했네. 다시 씨도 내 결혼식에 있었는데. 잠깐만요. 다시요? 아니 그 온갖 스캔들을 경멸하고 가문의 명예를 끔찍히 여기는 그 다시가요? 네, 베넷 가문의 가장 큰 수치인 리디아의 결혼식에 있었다는 거죠. 정말 가장 예상치 못한 이름이 튀어나왔네요. 엘리자베스도 똑같이 충격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이모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죠. 네, 다그치듯이 물어요. 그리고 답장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한 사람은 외삼촌이 아니라 바로 다시였다. 네, 바로 다시 씨였던 겁니다. 와, 솔직히 좀 의아하긴 해요. 엘리자베스를 위해서라지만 이건 거의 자기 가문 평판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위컴 같은 사람이랑 엮이는 것 자체가요. 그게 바로 다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런던으로 달려갔다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자기 집 하녀였던 여자를 수소문해서 두 사람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직접 위컴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 막대한 빚을 다 갚아주고 빚을 갚아주고 군대에 새로운 장교직위까지 사주고 심지어 리디아에게는 추가로 지참금까지 약속하면서 결혼을 성사시킨 거죠. 정말 엄청난 수고와 비용이네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모부에게 두 가지 이유를 댔다고 해요. 첫째는 일종의 책임감. 그런 사악한 본성을 알면서도 세상에 알리지 않아서 리디아 같은 희생자가 나왔다 이거죠. 네. 하지만 이건 어찌 보면 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고 네? 두 번째 이유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요? 바로 엘리자베스와 그 가족에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는 마음. 아, 예전에 다하시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가문의 수치라며 그냥 외면했을 겁니다. 그게 그가 속한 세상의 규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제 변했군요. 네. 이제 그는 규칙이나 차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거는 남자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이 그의 오만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와,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했겠네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오만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청혼까지 거절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구세주였다니. 고마운 마음이랑 미안한 마음, 수치심 같은 게 뒤섞여서 정말 얼굴을 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녀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또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동시에 느끼죠. 바로 이 순간이군요. 네. 이 순간 다하시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남은 편견이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존경심과 애정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죠. 다하시가 그렇게 큰일을 해줬다는 걸 알고 나서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정말 폭풍 같았을 텐데 그 혼란이 겨우 가라앉을 무렵에 이번엔 정말 반가운 손님이 돌아오죠. 네. 바로 빅리 씨 말입니다. 다하시 씨와 함께요. 네. 빅리가 네더필드로 돌아옵니다. 이 소식에 베넷 부인은 또다시 희망에 부풀어 오르고요. 제이는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걸 숨기지 못하죠. 네, 그 두 신사가 롱본을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참 흥미로워요. 제인과 빅리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설레는 기류가 흐르고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사이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이전과는 전에 다른 무거운 침묵이 흐르죠. 그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엘리자베스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하시는 아마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오죠. 네, 빅리가 마침내 제인에게 오랜 시간 간직해왔던 마음을 고백하고 청혼합니다. 드디어 이루어졌군요. 베넷 부인은 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고요. 네, 소원이 이루어졌다면서요. 저는 늘 냉소적이던 베넷 씨의 반응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조용히 큰딸에게 다가가서 너처럼 착한 아이가 행복해져서 정말 기쁘다. 네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나도 결코 행복할 수 없었을 게다. 이렇게 말해주죠. 아, 정말 진심이 담긴 축복이네요. 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빅리가 용기를 내도록 옆에서 도와줬을 다하시를 생각하며 또 한 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롱본에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정말 이 책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네요. 네, 웃음 맞아요. 제인의 약혼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허리케인 같은 손님이 들이닥칩니다. 네, 바로 다하시의 이모인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이 마차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나타나죠. 다하시와 엘리자베스가 약혼했다는 소문을 듣고요. 네,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길길이 날뛰면서 롱본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자베스를 따로 불러내서 사실 여부를 따져 묻기 시작해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죠. 다하시는 자기 딸이랑 약혼한 사이다? 너처럼 신분 낮은 여자는 안 된다. 심지어 리디아 스캔들까지 들먹이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쏟아내잖아요. 그녀의 목표는 딱 하나였군요. 네,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과거의 엘리자베스였다면 좀 당황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죠. 네, 이 장면이 정말 통쾌했어요. 영부인의 그 권위와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맞서죠. 이 책의 명대사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제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영부인이나 저와 무관한 그 어떤 분의 의견에도 좌우되지 않고요. 와, 이건 단순히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자신의 삶과 행복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선언인 셈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모가 와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게 다하시한테는 오히려 희망의 신호가 됐다는 점이에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보통은 집안 반대가 저렇게 심하니 이제 끝났구나 하고 포기할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 그게 이 장면의 백미,
극적 아이러니입니다. 캐서린 영부인은 조카를 만나러 가서 롱본에서의 대화를 전부 전하면서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뻔뻔하고 고집센지 맹비난을 하죠. 하지만 다하시는 그 격앙된 비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녀의 솔직한 성격상 이모에게 분명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을 거라는 확신. 그런데 약속을 거부했다는 사실. 네, 그 자체가 자신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결국 이들의 결합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 희망을 얻어서 다시는 다시 롱본으로 향하고 마침내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산책할 기회를 갖게 되죠. 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아주 솔직하고 겸허하게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당신에 대한 제 애정과 소망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예전과 같다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영원히 침묵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혼 때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죠. 오직 그녀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태도뿐이네요.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기쁘게 그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야말로 이 책의 진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드디어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이죠. 그동안 서로에게 가졌던 오만과 편견을 실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잖아요.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신랄한 비판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반성하게 하고 변화시켰는지 고백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라고요. 엘리자베스 역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 그리고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깊은 존경과 사랑을 갖게 되었는지 털어놓고요. 이건 단순히 사랑해를 확인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서로의 성장에 대한 깊은 존중과 감사를 나누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약혼은 했는데 이걸 가족에게 알리는 게 또 하나의 큰 산이었겠네요. 특히 아버지 베넷 씨에게요. 그렇죠. 엘리자베스는 먼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베넷 씨는 딸이 딸 씨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결혼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혹시 돈 때문에 펜블리의 안주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하죠. 얘야 제발 신중하게 생각하렴. 존경할 수 없는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 이 말이 참. 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모든 걸 고백하죠. 다하시에 대한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디아 사건 때 그가 베넷 가문을 위해 남몰래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전부 이야기합니다. 딸의 진심과 다시의 고결한 인품을 듣고 나서야 베넷 씨는 비로소 마음을 놓는군요. 네, 그제야 안도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줍니다. 반면에 베넷 부인의 반응은 정말 한편의 코미디 같았죠.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이죠. 처음엔 딸의 말을 믿지 못해서 석상처럼 굳어버려요. 그러다 사실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연수입 1만 파운드, 화려한 마차, 다이아몬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나 끔찍하게 싫어하던 다하 씨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멋진 사위로 등극하는 순간이네요. 네, 그렇게 두 자매가 나란히 결혼하면서 책은 행복한 결말로 향합니다. 제인과 빅리는 네더필드 근처에 새로운 저택을 구해 정착하고 변함없이 다정하고 선한 삶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펜벌리에서 깊은 사랑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죠. 다하 씨는 엘리자베스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엘리자베스는 다하 씨와 함께하며 더 성숙해지고요. 이들의 결합은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인물들의 뒷이야기도 흥미로워요. 네, 넷째인 키트는 좋은 환경의 두 언니 집에 자주 머물면서 철없던 모습을 벗고 크게 성장합니다. 반면에 리디아와 위컴은요? 여전히 사치와 허영을 좇으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죠. 다하시가 가끔 빚을 갚아주긴 하지만 위컴이 펜벌리에 발을 들이는 건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의 시작점이 되어준 가드너 부부는 언제나 펜벌리에서 가장 환영받는 소중한 손님으로 남게 되고요. 결국 각자의 그릇만큼 또 성장한 만큼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만과 편견은 결국 한 인간의 내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 첫인상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보들인 메시지였겠어요? 그럼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결혼이란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개인들의 인격적인 결합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첫인상을 마주하고 때로는 그 첫인상의 근거에서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을 너무 쉽게 내려버리곤 하죠.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갖고 있는 확고한 생각, 그게 편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게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엘리자베스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기꺼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만과 편견에 대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